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판도사가 돌아왔습니다. 네, 선생님은 팬이 몇 명 정도 있으세요? 20만 명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야, 정말 대단하네요. 20만 명이나. 뭐 선생님만큼은 아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이나 씨나 현주 씨나 저나 팬들이 좀 있긴 있어요. 팬이. 정말 팬은 많을수록 든든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는 지금 어른 팬들을 모집 중입니다. 선생님이 팬이 가장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어른 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팬에 가입을 하시면요, 팬클럽에 가입을 하시면 현금을 돌려드리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인터넷 가입처럼 마구마구 가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주 씨 같은 경우에는 팬이 뭐 많이는 아니지만 요만큼 또 있으시더라고요. 알아보세요. 많을 거예요. 아니에요. 저한테 한 분이 또 물어봐요. 네. 얼굴에 지난주에 방송을 보니까 상처가 났다. 이거 진짜 걱정이 되던데 괜찮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예. 괜찮습니다. 올겨울이 유난히 더 춥고 길이 미끄럽더라고요. 네. 빙판길에서 살짝 쿵 넘어지고 살짝 긁혔는데 이거를 또 그렇게 방송 보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걱정 끼쳐 죄송합니다. 예, 뭐 그렇게 걱정을 했다고 볼 수는 없고 한 명이 그냥 단 한 명이 물어봤던 겁니다. 분들도 왜 뭘 붙이고 나왔냐? 예. 근데 이제 늘상 현주 씨는 뭐 조심해라, 확인을 해라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자기가 조심성 없이 다쳤단 말이에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괜찮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요즘에 진짜 한파가 굉장하잖아요. 빙판길 사고는 물론이고 불나기 진짜 딱 좋은 계절입니다. 모두들 안전사고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그럼요. 조심 또 조심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교훈을 오프닝부터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오늘 판도사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방법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이거를 놓치시면요. 절대 안 됩니다.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판도사. 춥고 시린 겨울을 더욱 아찔하게 만드는 각종 안전사고와 그에 대한 대비책까지 판도사가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역시 말은 이렇게 하지만 불이 나면 실전에서는 어렵죠. 그렇죠. 힘들죠. 이론과 실전은 좀 틀려요. 먼저 겨울철 가장 흔한 안전사고, 화재와 심장질환 대비책 전격 공개. 여러분, 소화기 사용법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응급처치법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건강하게 겨울 나고 싶으시다면 채널 고정하세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판도사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요. 남녀노소 불문 진짜 정말 리얼리 꼭 절대 기필코 필히 반드시 무조건 오브코스 필사적으로 봐둬야 할 것들 아닙니까? 그럼요. 응. 사고가 사람 가리나요? 진짜 한순간이거든요. 그렇죠. 한순간입니다. 저스트 모먼트예요. 그냥 그냥 한 번의 실수로 정말 재앙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 다들 뭐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아찔했던 사고 경험들 없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공부를 굉장히 못했던 학생이고 얼굴만 번지르르 잘생겼던 학생이었는데 교통사고가 나면서 이제 공부를 갑자기 되게 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얼굴은 조금 못생겨졌었어요. 네. 얼굴이 너무 이뻤었거든요.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다는 것도 검증할 수 없는 얘기고 네. 그리고 얼굴이 잘생겼다는 얘기는 더더욱이나 믿을 수가 없는 얘기라 그냥 넘어가야겠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믿을 수 없는 얘기고요. 네, 그럼 현주 씨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얘기를 드리면 저는 촛불놀이를 참 좋아했어요. 그 촛불놀이가 뭐냐면 촛불 켜고 대화 나누는 거. 근데 이 교회에서 연말에 그런 거 참 많이 하거든요. 밤새. 근데 그렇죠. 촛불 몇 개 넘어가는지 모르고 그냥 그거 하다가 교회 잡아먹을 뻔했습니다. 아, 그래요. 교회 초칠 뻔했네요. 네. 전문 용어로. 교회 초치다. 예, 저 아무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찔했던 사건 하면 1, 2학년 저학년 학생들이 창틀에서 그렇게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기부싸고고 다리도 뚝뚝 부러지고 그래서 은근히 정말 창틀에서 놀다가 휙 정말 빈번합니다. 창이 몇 층이었는데요? 이게 보통은 이제 2층 정도라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네. 굉장히 한 달 동안 막 3층이었으면 부러지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엄청 네. 위험하죠. 야. 지난해 이맘때를 살펴보면요. 119 신고센터에 접수된 낙상 사고만 해도 무려 3천 건에 이른답니다. 선생님 학교의 학생들도 포함이 돼 있겠네요. 네. 진짜 무서운 얘기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뭐 요새도 가끔 그러는데 고데기를 켜놓고 갔다가 몇 시간 후에 엄마가 발견하는 경우가 좀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 집 태워 먹을 일 있냐, 뭐 이렇게 잔소리 많이 하는데 엄마 조심할게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고데기로 머리 말라고 하다가 집안 말아먹을 뻔했네요. 그렇죠. 정확하시네요. 예, 사실 이게 넘어지고 깨지고 이런 사고는요, 나만 다치는 거예요. 근데 불이 났다, 화재가 발생했다, 이걸 대처를 못하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화재 사고는요, 약 60%가 주거지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맘때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는 만큼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제가 지난주에 퀴즈를 좀 내드렸어요. 불이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행동들이 뭐냐? 뭘 해야 되냐? 아무도 못 맞추셨잖아요. 네. 불이 났을 때는 불이야를 외쳐서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빨리 위급한 상황을 알려야 된다, 뭐 이런 거였는데 아무도 몰랐는데 오늘 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많이 또 공부를 해오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배우고 왔잖아요. 예기치 않게 불이 났을 때, 그리고 뭐 그 밖에 위급한 상황들, 여러분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지금 가보시죠.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오늘 제가 여기서 누굴 만나보기로 했거든요. 여기 오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화재 현장에서의 대처 요령을 알려줄 화재 진압 전문가 이승재 대원.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하루 평균 11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겨울철에는 건조하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지기 쉽기 때문에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초기 진압의 기본인 소화기의 사용법을 알아야겠죠? 소화기를 통해서 이 불을 진압하도록 할 텐데요. 그 진압하기 앞서서 방화복하고 공격기를 착용하고 실습을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뜨거운 불길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이 방화복에 있습니다. 아라미드라는 섬유로 만들어져서 500도씨 이상에서야 검게 탈 정도로 내열성이 뛰어난데요. 하지만 방화복과 공기호흡기 무게가 무려 18.6kg이나 된다는 거. 되게 무거워요. 이게 지금 움직이기도 되게 둔탁한데 어떻게 화재 진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격적으로 소화기를 사용해서 화재 진압 훈련을 시작했는데요. 네, 자연스럽게 누르시면 돼요. 왜 안 되지? 이거 왜 안 돼, 진짜? 답답했던 대원님, 혼자 화재 진압 완료. 왜 전 안 되죠? 불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당황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움켜진 손을 계속 놓지 않고 안전핀을 뽑으려고 하시니까 안 뽑히는 경우가 많아져서 사용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즉, 손잡이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핀을 먼저 뽑고 노즐을 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야외에서는 바람을 등지고 뿌려야 한다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재 현장에서 초기 진압의 가장 중요한 소화기. 소화기 사용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화재가 나게 되면 물을 사용해서 그 화재를 진압하려고 덤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이렇게 해주시는 의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요. 유류 화재라든가 전기 화재 시에 물을 뿌리게 되면 더욱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주변에 보이는 소화기를 통해서 끄시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초기 진압도 중요하지만 인명피해가 없도록 신속한 대피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요. 실제로 화재 현장에서 불에 타서 사망하는 소사보다는 질식사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농연 훈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불이 나면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전기를 차단하는데요. 어두운 곳에서 인명을 구조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어디 계세요? 어디요? 이쪽이요. 아, 네. 어떻게 넘어가요, 이거? 어떻게 넘어가지? 엉덩이부터 일단 보세요. 이렇게. 대박 답답해. 아우.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촉각과 청각만을 의지하면서 계속 앞으로 기어가야 하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인 줄 몰랐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너무 멘붕이에요. 이게 완전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진짜 이렇게 되면 진짜 이렇게 아무것도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면 정말 당황하게 될 것 같아요. 화재 현장에서 대피할 때는 몸을 낮춰서 이동해야 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 엘리베이터는 타지 마세요. 화재 시 엘리베이터 통로는 굴뚝 효과가 있어서 그 안으로
대량의 연기가 지나가게 돼서 위험한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가 나가게 되면 그 안에 고립될 수 있게 돼서 엘리베이터 사용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시 신고 요령 판도사에서 알려드립니다. 휴대전화가 비밀번호로 잠겨 있어도 잠근 화면에서 긴급 통화가 가능합니다. 여보세요? 여기 어디지? 여기 크게 뭐... 위치를 몰라도 걱정 마세요. 전화기만 들고 있으면 자동 위치 추적이 된답니다. 네, 빨리 와주세요. 엄마한테 전화했다. 불렀어. 아니, 멈추면 엄마한테 전화하면 어떡해. 신고한 후에도 정확한 위치 추적을 위해서 휴대전화 사용은 자제해주세요. 화재는 순간의 방심으로 시시각각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나 씨가 소방서를 갔다 왔다길래 그냥 바쁘신 분들한테 민폐나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걱정을 했는데 정말 갔다 오길 잘하셨네요. 그 전국에 계시는 우리 정말 자신도 돌볼 틈이 없는 우리 소방관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자나깨나 불조심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개나 소나 다 불조심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게 화면 보니까 어두우니까 굉장히 답답하셨죠. 네, 맞아요. 안 보이니까 진짜 불안하고 그랬는데 뭐 실제로는 연기도 진짜 많이 나고 소방관도 없을 테니까 훨씬 더 막막한 상황일 텐데 정말 소방관님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 불길이 커지면요 끄는 것도 문제지만 감전이나 암전 같이 2차 위험도 있어서 초기 진압이 진짜 중요합니다. 휴대용 전등을 집에 꼭 비치해 두세요. 불이 나면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침착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진 않아요. 맞아요. 막상 불 나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오징어가 되는 거예요. 불 붙으면 쫄거든요.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다 몸도 막 이렇게 되는데, 정말 침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빨리 119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당황을 하게 되면 119 번호가 몇 번이지? 119 번호가 뭐지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어린이들 중에는 911을 그렇게 누르는 친구들도 많아요. 114는 또 생각이 나는데 114에 전화 119 번호가 뭐예요? 이런 경우도 당황을 하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네, 뭐 일단 당황을 하더라도 몇 가지만 유념하시면 사고를 초기에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불났다는 걸 크게 외친 다음에 비상벨이 있다면 누르고 그 다음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해야 됩니다. 네, 제가 소화기 사용법을 실습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안전핀 뽑는 게 의외로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안전핀 안 뽑히는 순간 정말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아이들이나 여성 노약자를 위한 투척용 소화기, 뭐 이렇게 던지는 거, 그리고 뭐 스프레이용 소화기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궁금해지는 게 혹시나 이 옷에 불이 붙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꺼야 돼요? 정말 아찔해지는데. 이게 몸을 크게 움직이게 되면 위험합니다. 불은 산소와 더 빨리 결합하면서 커지니까요. 불 붙은 부분을 바닥에 대고 뒹굴어서 꺼야 되는데 역시 말은 이렇게 그렇죠. 하지만 불이 나면 실전에서는 어렵죠. 그렇죠. 힘들죠. 이론과 실전은 좀 틀려요. 맞아. 또 말은 우리가 어렸을 때, 싸움을 잘하려면 정말 딱 이렇게 맞고, 몸통 맞고, 딱 피하고, 이렇게 딱 치고, 막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막상 싸우면 막, 보이는 거 없어요. 그냥 막 이렇게 싸우거든요. 싸움 되게 그쵸?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불이 나면은 사실은 바로 바닥에 엎드려서 불을 산소를 차단해서 꺼야 되는데 뛰잖아요. 그렇죠. 더 뛰잖아요. 네, 더 활활 타죠. 실전에서 또 틀려요. 일단은 그런 상황까지 좀 안 오도록 대비하고 예방하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화재와 더불어서 또 손꼽히는 위기 상황이 있어요. 갑자기 심장에 여기에 허트비트, 무리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오늘 안 되는 영어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심장 질환자가 해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이 심장 박동이 중단되거나 규칙적이지 못할 때는 응급처치가 정말 중요한데요. 나의 처치 방법에 따라서 구급차가 오는 5분, 10분 안에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아니면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폐소생술을 가르쳐 주실 건가요? 네,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응급처치법이 있는데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검을 해보기 위해서 직접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생사를 가르는 시간 골든타임. 단 5분의 응급처치로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바로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 대처법. 판도사에서 알아봅니다. 자, 자동 제세동기. 이게 일반인들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요. 과연 일반인들이 이게 뭔지는 알고 있을지, 사용 방법은 또 얼마나 알고 있을지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혹시 이게 뭔지 아실까요?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아니요, 이거 뭐 눌러서. 우리나라의 심장마비 소생률은 고작 2.5%로 일본의 10.2%, 미국의 8.4%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는데요. 이에 정부는 2012년 8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중이용시설에 심장 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설치 의무 대상 13,000여 곳 중 실제로 설치된 곳은 약 5,300여 곳으로 설치율이 40%도 되지 않고 이용 건수는 33건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결과는 자동 제세동기의 위치와 사용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을 배우러 응급처치 교육장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환자를 살려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의료 시스템도 필요가 없게 되겠죠. 심장 박동이 정지되고 호흡이 없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은 4분. 이 골든타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응급처치인데요. 응급처치의 가장 기본인 심폐소생술을 익혀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왜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도 함께 배우는 걸까요? 심폐소생술 자체만은 4분 이내에 우리가 도움을 줬을 때 50% 정도의 소생 확률을 가지고 있는데 제세동기를 함께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서 50%라는 것을 더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함께 알고 있다면 그만큼 좋은 게 없겠죠. 심폐소생술을 직접 해보는 시간. 먼저 양손을 깍지 낀 상태로 손바닥의 아랫부분만 이용해 빠르게 30회 눌러준 후 한 손으로 턱을 들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개방시킨 뒤 숨을 불어넣습니다. 볼 때는 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 입을 크게 벌려야 되고 기도가 막히면 안 돼서 90도 가까이 턱을 젖혀줘야 되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동 제세동기를 꺼내신 강사님, 드디어 배우게 되네요. 환자 가슴에 패드를 부착하세요. 이와 같은 말이 나와요. 여러분이 여기서 나오는 음성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실제 응급 상황처럼 상황을 연출해봤는데요. 어떻게? 네, 저기 119 전화해주세요. 네. 그 자동 제세동기 부탁드릴게요. 네. 심폐소생술을 시행 중에 자동 제세동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한쪽 패드는 오른쪽 쇄골뼈 바로 아래, 다른 패드는 왼쪽 가슴 앞 겨드랑이에 부착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멈췄다가 제세동을 실시한 뒤 다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실제로 해보니까요, 정말 긴박한 상황들 조정해 주시니까 더 떨리고 겁나고 사람을 과연 잘 살릴 수 있을까 무서워졌었는데요. 근데 사실 한번 해보니까요, 배워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자신감은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심장마비 소생률이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 하지만 이곳에 모여 진지하게 응급처치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앞으로는 골든타임의 기적을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보게 됩니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 때 저 어린 아이들이나 저희 가족들한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심이 되고, 처음에는 그냥 타인을 위한 지식이라는 것 때문에 호기심에 배웠는데 배우다 보니까 저희 가족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정보였던 것 같아서. 응급처치 방법을 배우는 일은 타인을 구하기 위한 것만이 아닌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매번 그냥 현주 씨 같은 경우에는 똑똑한 척을 하면서 뭐 이렇게 현장만 가면 그렇게 허둥대요. 이제 옷은 소방관처럼 입고. 네, 소방서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준비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직접
해보지 않으셨잖아요. 저 해보고 나니까 이제는 좀 자신감이 생기는데 병수 씨 아마 하면 거의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둥지둥. 어쨌든 그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닥치면 또 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좋은 정보를 들고 오셨고 심장 제세 동기라는 단어조차 사실 못 들어봤거든요. 이 제세 동기 몇 기예요? 동기가 난 8기인데 SBS 8기예요. 아무튼 정말 이 심장 제세 동기 이거 모르는 사람들도 정말 많을 수 있어요. 저도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심장 충격기인 거죠? 네, 보신 것처럼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안내에 따라서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이나 공항, 공공기관 등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훈련을 받아보면 조금 더 침착하게 더 빨리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한 번씩 실습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저같이 빼먹고 돈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 그냥 배우러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의사가 아니더라도? 물론입니다. 의사만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저도 사실은. 근데 하루만 가서 일반인들도 짧은 교육을 받으면요.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접수는 지금 아래 하단 홈페이지 나가고 있거든요. 네, 메모하시죠. 살짝 촬영하시든가요? 네,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심장은 펌프 작용을 통해서 몸 구석구석에 혈액을 돌게 합니다. 심장 마비가 일어난 뒤 4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뇌 손상이 시작돼서 목숨을 건지더라도 식물인간 상태를 피할 수 없게 되고요. 10분 정도가 지나면 거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박동이 멈춘 그 순간부터 5분 정도까지 그 시간이 다시 뛸 수 있도록 살려내는 게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선생님은 살벌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네. 사망 얘기가 항상 한 주에 하나씩 꼭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사소한 거거나 무심결에 넘겼던 것들이 사망까지 직결될 수 있는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국민 모두 배워두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어요. 상상을 좀 해보세요. 만약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눈앞에서 쓰러져 가는데 응급처치법을 몰라서 많이 보고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답답하잖아요. 표현이 뭐 좀 격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응급처치를 배워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환자의 뇌를 살린 상태로 전문의에게 인계하는 것까지가 응급처치자의 역할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죠? 아주 좋은 말씀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야, 이게 누구에게든 사실 심장질환이라는 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심지어 길거리를 가다가 쓰러질 수 있고요. 또 지나가다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다. 이제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 일 진짜 많아요. 근데 제 옆에 사람들 왜 이렇게 픽픽 쓰러진지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이제 그분들은 심장질환이 아니라 잘못 본 거죠. 안구질환이에요. 그런 분들 아니에요. 아무튼 정말 위급할 때는요. 정말 옆 사람의 도움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법 2개 모두 꼭 익혀둬야 하는 겁니다. 네, 자동 제세동기가 많이 보급돼 있는데요. 무심코 지나쳤었는데 이젠 회사 근처, 집 근처 많이 다니는 길에 제세동기가 어디에 있나 좀 유심히 보고 다녀야 되겠어요. 네, 그러면 좋으실 거고요. 또 학교에도 현재 보급이 많이 되고 있고 더 많은 보급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위급한 상황이 오면 빠르게 대처를 하시죠. 이 AED라고 적혀 있는 것, 이것이 심장 제세동기입니다. 네, 맞아요. 이 AED, 아랍에미리트 아니거든요. 정말 아랍에미리트가 AED예요. 아니에요. 심장 제세동기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심폐소생술을 할 때 또 주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선생님? 네, 다급하다고 해서 너무 빠른 속도로 소생술을 시행하면 안 됩니다. 가슴을 누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누른 가슴 부위를 다시 원상태로 팽창시키는 것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말 위급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정말 유익한 공부를 해본 것 같아요. 그러면 총정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 선생님을 만나볼 텐데요. 선생님, 응급처치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심정지로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대뇌 산소는 10초 이내에 고갈되며 4에서 6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손상이 발생한 경우 심정지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전신마비 및 의식 저하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심정지 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빠른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야, 이제 뇌에 산소가 이게 사라지게 되면 이건 정말 돌이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응급처치를 빨리 해줘야
한 사람의 인생을 그것도 건강하게 살릴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도 반드시 꼭 응급처치법을 배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각 부위별로 골절 처치법이나 기도 폐쇄 처치법 등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텐데요. 내 주변 사람들이 언제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해두면 좋겠죠. 네. 겨울에는요, 건조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정전기로 인한 주유소나 세탁소 화재 사고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옷이나 신체 마찰로 정전기가 생깁니다. 이때 정전기가요, 수천 볼트 이상의 전압을 갖고 있어서 그 주유구 열 때 기름진기 같은 발암물질 말라면 확 타거든요. 그래서 춥고 건조할 때 정전기가 더 많이 발생하니까요. 언제 어디서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아요. 셀프 주유할 때 특히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화재 우려나 심장 질환의 우려를 동시에 부를 수 있는 사고가 있는데요.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빙판길 교통사고 치사율이 전체 사망사고의 1.5배나 달할 만큼 높고요. 뭐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니 뭐 싸우다가 2차 사고로 이어지면 더 큰 피해를 보게 되니까 운전도 항상 조심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나한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요 시기입니다. 정말 이 겨울철 혹시 설마 아마도 포앱스 나는 괜찮겠지 바트 그러나 난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들 여러분들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안전 불감증입니다. 내일 당장 나에게 찾아올지도 모르는 끔찍한 사건 사고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평소에 대비와 예방으로 소중한 내 몸, 내 자산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급 최강 과학정보 토크쇼 판도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함께하고 있는 것 같네요, 선생님. 선생님, 오늘 이게 우리가 이게 소재 자체가 뭔가 사이언스 특별 캠페인 같은 거 뭐 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에이, 캠페인은 30초도 안 되잖아요. 우리 프로그램이 훨씬 유익하죠. 그래요? YTN 사이언스 최고요. 그래요. 본인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오래 하시겠어요. 예.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집에 소화기 자체가 없어서 정말 큰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보급률이 높아졌죠. 네, 몇 년 전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해서요. 현재는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노후된 소화기 문제라든가 숙지를 못해서 더 큰 사고를 부르는 등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담당 PD님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나 씨가 이제 불 끄는 걸 현장에서 취재를 하다가 폼이 정말 엉성했다고, 너무 진짜 별로였다고. 이제 저런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이런지 모르겠다고. 네? 저런 여자가 세상에 있을 수 있냐는 둥. 거기까지 갔어요? 저 여자는 시집도 못 가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민망하네요. 아무튼 저는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어려워요. 직접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요. 나 뭐 일단 해보진 않았지만 알겠어요. 현주 씨 같은 경우에는 집에 소화기가 뭐 어디에 비치가 돼 있는지 잘 알고 계세요? 소화기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그거 네. 모르세요? 네, 못 본 것 같네요. 제가 딱 봤을 때는 소화기가 지금 거기에 비치돼 있네요. 본인이 소화기네. 본인 지금 한번, 본인이 소화기야. 그냥 딱 누가 봐도 딱 소화기 한데 여기 옆에 데리고 있는 거 그런 느낌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 일단 뭐 소화기 사용이라든가 구입 이런 건요. 화재 예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만큼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소화기 관련 정보 알려주시려고요? 그렇죠. 선생님 뭐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쿵짝이 딱딱 잘 맞아요.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소화기를 가지고 아리송해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현병수의 팁 오브 판도사 TOP. 고품격 과학 지식 현병수의 TOP.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 그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소화기의 모든 것 판도사에서 알아봅니다. 오늘 TOP는요, 소화기를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다들 집에 소화기 10대씩은 있잖아요. 없어요? 없다고요? 뭐라고? 소화제 10개씩 있다고? 뭔 소리예요 지금? 장난하나 진짜. 사실 저도요, 판도사 소화기 편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야 드디어 소화기를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소화기 초보자들을 위해서 소화기를 어떻게 구입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소화기 사용법 첫 번째, 바로 구입법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화재는 4만여 건 이상으로 2천여 명 이상의 엄청난 인명피해를 냈는데요.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화기는 필수. 소화기 설치 규정에 따르면 각 가정마다 화재를 대비해 소화기를 구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소화기를 구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소화기는 목재, 종이 등의 일반 화재, 유류 화재, 전기 화재용으로 구분되는데요. 어떤 종류의 화재가 일어날지 모르는 가정의 경우에는 모든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한 주갑식 분말 소화기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또 고려해야 하는 것이 누가 사용할 것인가인데요. 앞서 말한 주갑식 분말 소화기를 사용할 때에는 적지 않은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젊은 층이나 중년층의 사용에 적합. 상대적으로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의 경우에는 사용이 쉬운 소화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에 직접 던지는 방식인 투척용 소화기나 뿌리는 방식의 스프레이 소화기를 구입하세요. 마지막으로 소화기 구입 시에는 제조일자와 제조업체의 연락처가 있는지, 소화기와 소화약재에 검정 표시가 붙어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 필증을 받은 시점과 승인을 받은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화기를 보시면 여기에 소화기, 소화약재 해가지고 검정받은 검정필이라고 써 있습니다. 스티커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고 가장 최신 연도의 제품을 사셔야만 오래 쓸 수 있는 겁니다. 소화기를 구입할 때는요, 사용하는 사람의 연령과 사용 용도, 허가받은 제품인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겠는데요. 소화기는 구입을 했는데 이제는 뭘 알아봐야 될까요? 최근에 소화기 구입 후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다는 한 여성분을 직접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소화기를 아주 잘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잘 사용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소화기를 잘 사용하고 있다면서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뭐야 이 여자 진짜. 야, 너 어저께 생과일 주스 먹을 때 정신 상태까지 같이 가라니? 가. 자, 지금부터 소화기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만나볼까요? 소화기 사용법 두 번째는 바로 사용법입니다.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초기 진압. 초기 화재 시에는 이제 불꽃의 힘이 작기 때문에 소화를 그만큼 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소화의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만약에 성공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그 불씨를 작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확산 자체가 되는 속도가 또 좀 늦춰질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신속한 소화기 사용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 텐데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먼저 소화기를 화재 장소로 옮기고 안전핀을 뽑아야 하는데요. 자칫 당황해서 상단 손잡이를 누르게 되면 압력에 의해 안전핀이 빠지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핀을 뽑았다면 이제 호스를 잡고 손잡이를 힘껏 누르면 소화약재가 분출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바람입니다. 분말식 소화기는 공기를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 때문에 바람을 등지는 방향으로 빗자루로 쓸듯이 분사하면 더 확실한 효과가 있겠죠. 또한 소화기 방출 시간은 20초 정도가 적당하고요. 소화기 분말이 눈이나 코에 들어가면 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내에 비치된 옥내 소화기 경우 발신기 스위치를 눌러 화재 발생을 먼저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소화전을 열고 호스를 꺼내 화재 장소로 이동. 한 사람은 남아서 소화기함에 개폐 밸브를 돌려 물을 틀어주는데요. 수압이 강하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호스를 잡고 물을 뿌리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기 사용법 알고 있어도 막상 화재가 발생하면 당황해서 실수하기 십상이니까 꼭 제대로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입법과 사용법을 마스터했다면 마지막으로 소화기 안전하고 오래 사용하는 보관법을 만나볼 텐데요. 소화기를 오래 사용하려면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하면 되나요? 소화기는 안전하지만 관리를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소화기 보관법에 대한 알찬 정보를 가득 준비했으니까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기어이고! 소화기의 모든 것, 마지막은 바로 보관법입니다. 소화기,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보관이 참 중요한데요. 소화기는 기본적으로 직사광선과 높은 온도, 습기를 피해야 합니다. 철제로 이루어진 소화기에 부식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소화기 안에는 소화약재 분말이 들어있는데요. 이 소화약재가 굳거나 가라앉지 않도록 한 달에 한 번 정도 위아래로 흔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안전핀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추갑식 소화기의 경우 지시 압력계 확인이 필수. 내부에 높은 압력이 유지되면 수분이 침투할 수 없는데요. 때문에 소화약제가 응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낡은 소화기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데요. 이처럼 구형 가압식 소화기가 폐기되지 않는 이유는 유통기한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소화기의 교체 주기는 이제 그 생명을 다한 경우를 이제 봐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민간에서는 내구 연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관공서에서는 이 소화기를 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지 관리를 잘한 상태에서 8년 정도 지나면 그 생명을 다한다고 봐서 8년 정도가 되면 교체를 해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좋습니다. 교체 주기가 된 소화기는 가까운 소방서나 119 안전센터로 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기 구입에서 보관까지 잘 아셨죠? 평소 소화기에 대한 관심이 예기치 못한 화재에서 생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알찬 정보야. 이 구입하는 요령에서부터 사용법, 보관법까지 중요한 걸 꼼꼼히 다 짚어주셨네요. 그럼요. 이제 너무 이게 오래돼서 고장이 났다든가 아니면은 용량이 너무 작아서 불길을 다 못 잡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랬을 때 오히려 소화기 때문에 목숨이 더 위태로워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뭐 예전에 소화기 폭발 사고도 있지 않았나요? 아, 그럼요. 예, 들었어요. 작년에 불이 난 곳에 소화기를 뿌리다가 소화기가 뻥 터져서 들고 있던 사람이 즉사한 사고가 있었어요. 야, 실제로. 진짜. 1997년 이후 생산이 중지된 가압식 소화기가 그 원인이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가스와 분말이 한데 압축돼서 폭발 위험이 낮은 추갑식 소화기를 사용합니다. 오. 소화기는요, 자주 사용할 일이 없어서 한번 사두면 몇 년이고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변에 소화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압식 소화기인 경우에는 119 안전센터로 반납하시고 새로운 추갑식 소화기를 꼭 배치하셔야 합니다. 네. 그런데 궁금해지는 게 소화기 구입은 어디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대형마트나 요즘 뭐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팔아요. 우리 집 소화기가 몇 년이 됐더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하나 장만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맞아요. 몇만 원 안 해요. 버스 안에도 비치가 돼 있는데요. 내일 아침 출근길에 꼭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차 안에도 하나씩 장만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정말 예리하고 정말 면도날 같은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자, 소화기는요, 화재가 발생했다. 정말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는 거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고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캠페인 방송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복습의 예습까지 불조심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사고는 이 화재 관련 사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사건, 사고 얼마나 많은데요. 사이언스 앤 세이프 오늘도 분량 조절하느라 애먹었습니다.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제작진한테 코너 시간을 좀 뭐 늘려달라 뭐 이런 얘기를 좀 돌려서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예, 우리 분량은 항상 공평합니다. 그럴 리가요. 아무튼 보실까요? 김희진의 사이언스 앤 세이프. 아이가 걸어다니기 시작하는 순간 주변에 대한 호기심은 위험천만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겨울철은 화상사고가 많은 계절인데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뜨거운 음식을 선호하는 식생활 탓에 화상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열탕 화상. 활동량이 많고 신체 조절 능력이 미숙한 아이들의 경우 뜨거운 물이나 국 등을 쏟기 십상인데요. 약 70도 정도의 물이 1초만 피부에 닿아도 3도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성인에 비해 피부 두께가 얇은 영유아는 같은 온도라 해도 더 깊은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겠죠. 또한 집에서 사용하는 정수기나 전기포트도 화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난로, 온열 매트 등 난방기구를 사용하다 저온 화상을 입기도 하는데요. 저온 화상은 뜨거움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온도에서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이들의 경우는 더 위험하겠죠. 증상에 따른 적절한 응급조치도 중요한데요. 가벼운 화상은 흐르는 찬물에 상처 부위를 식히면 도움이 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화상 순간 물집이 벗겨진 경우는 오히려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돗물로 세척하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영유아는 면역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화상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 빈도가 높으니까요. 화상,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득이하게 아이가 화상에 입었을 때 알코올이나 감자 등의 민간요법을 쓰는 부모님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오히려 화상 부위가 감염되거나 추가적으로 손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침대 생활하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의 침대 추락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가정 내 가구 안전사고 중 30% 이상이 침대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령별로는 만 6세 이하 사고가 4분의 3을 넘었는데요. 한 번 떨어졌다 하면 절반 이상은 머리를 부상을 입고요. 뇌진탕,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성인 침대에서 아이를 재우다가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영유아는 머리가 몸에 비해 무거워 추락 사고가 일어나기 쉬우니까요. 보호자들의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침대 옆 바닥에 푹신한 깔개를 두고 뾰족한 침대 모서리에는 보호대를 씌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침대 추락 못지않게 베란다나 창문에서 추락하는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다른 어떤 추락 사고보다 심한 상처를 입거나 사망할 확률도 높습니다. 꼭 주의하세요. 베란다나 창문에서의 추락 사고는 아이들의 호기심이 그 원인인데요. 베란다나 창문 옆에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장난감이나 물건을 두면 안 되고요. 아이들이 밟고 올라설 수 있는 의자를 두는 것도 금물입니다. 그리고 창문의 방충망만으로는 어린이의 몸무게를 지탱할 수 없으니까요.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꼭 창밖에 낙상 방지용 창살을 설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영유아 안전사고, 바로 날카로운 것에 베이는 절상사고인데요. 최근 화장용 눈썹 칼에 절상을 입는 영유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장용 눈썹 칼은 주로 성인 여성들이 사용하지만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가장 많은 상해를 입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덮개식 또는 접이식 형태로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영유아가 쉽게 뚜껑을 열거나 면도날을 펼 수 있어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겁니다. 또한 눈썹 칼은 화장용이라 날카롭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눈썹 칼을 사용한 후에 꼭 영유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눈썹 칼뿐만 아니라 집에서 자주 먹는 통조림도 위험한 흉기가 될 수 있는데요. 날카로운 원터치 캔 뚜껑, 단단한 무도, 두꺼운 고기도 한 번에 잘리는 거 보이시나요? 때문에 원터치 캔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근육이나 신경 손상, 손가락 절단 등의 비교적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어 더 위험합니다. 그런데 원터치 캔, 어른들만 조심하면 된다? 아닙니다. 10대 미만의 어린이 사고율도 14%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캔을 개봉할 때뿐 아니라 개봉한 캔을 보관할 때도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와, 무와 고기까지 단번에 잘리는 모습을 보니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통조림 캔을 개봉한 후 먹고 남은 것은 다른 용기에 옮겨서 보관하고요. 떼어낸 뚜껑이나 용기는 바로 버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자유롭게 뛰어노는 것만큼 안전이 중요합니다. 주변 환경이 흉기로 변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판도사 역대급 정말 레전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정말 최고였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정말 안전하게 무사히 잘 지내시고요. 판도사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소식을 갖고 여러분 곁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굉장히 좋은 소재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소재가 날로 그냥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야 키가 클까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키는 진짜. 그리고 이제 그 척추, 저도 키가 183 정도 되는데 그렇게 안 보이죠. 척추가 부었다니까 이게 척추가요. 저도 배웠어요. 네. 그 정도로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있으면 이쪽은 뜨고 이쪽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척추는 교정. 핀 허리를 펴주면
어른도 키가 커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솔깃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아이들 위해서 멸치를 이만큼씩 먹여요. 매일 정말. 애들 멸치 우와. 정말 멸치는 꼭 먹이고 그리고 마사지 있죠. 무릎 관절 그런 데를 잘 주물러줘요.